판별하지 않기 위하여. 조혜진. 하며 정혜가 멈춰섰을 때 정혜를 지나쳐 복도의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던 윤석도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다. 돌아선 두 사람은 대본도 없이 갑자기 무대 위로 올라간 배우들처럼 무방비한 얼굴로 서로를 잠시 마주봤다. 먼저 정신을 수습한 쪽은 정혜였다. 정혜는 어색하지 않은 불량의 미소를 지어 보이며 윤석에게 다가갔다. 윤석은 무의식적인 가벼운 목례를 했다가 이내 미세하게 얼굴을 찡그렸고 다가온 정혜에게 한 손을 내밀었다. 아마도 목례는 습관에서 비롯된 실수인 듯 했다. 하긴 대학 사회에서 예우와 접대에 길들여진 습관은 흔했다. 오랜만이다. 정혜의 말에 그러게 대답하며 윤석은 뒤통수를 긁적였다. 정혜는 그런 윤석을 물끄러미 건너다 보며 마음으로는 윤석과 한 시절을 공유했던 오래전의 기억들을 환기했고 머리로는 윤석이 무슨 일로 D대학에 왔는지를 헤아렸다. 기억들의 윤곽은 흐릿했지만 윤석의 D대학 방문 이유는 분명했다. 지난주에 동아시아 연구소에서 계약직 연구 교수를 채용한다는 공고가 떴으니 윤석은 아마도 그 채용 심사에 참여할 것이 분명한 황 교수에게 인사를 하러 왔을 터였다. 고급 와인이나 명품 로고가 찍힌 명함 지갑 아니면 백화점 상품권이 들어있는 책을 들고서 황 교수가 제자나 후배들에게서 사적으로 선물 받는 것에 거리낌이 없으면서도 그 선물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욕심만 채울 뿐 그 채워진 욕심으로 권력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현실적인 징계로부터는 완벽하게 보호받는다는 것도. 황 교수는 정혜와 윤석의 대학 선배였다. 어떻게 지내요? 바쁘진 않고? 윤석은 존댓말과 반말을 섞어 그렇게 물었다. 마치 공손함과 친근함을 양쪽 접시에 올려놓은 저울처럼 한결같다고 정혜는 생각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고 싶어하는 태도 말이다. 윤석은 그 좋은 평판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행위를 변호하면서 지나간 일들에 대해 스스로 무죄를 획득하곤 했다. 그래서 저토록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다. 그가 기억한다면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정혜의 마음을 저버렸는지 기억하고 있다면 그는 커피나 한잔하자. 시간 돼? 정혜는 굳어져 있던 얼굴을 이내 풀며 윤석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앞장서서 걸었다. 윤석은 두 걸음 정도 뒤에서 정혜를 따라왔다. 그가 자신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일말의 쾌감이 밀려오는 걸 정혜는 부정할 수 없었다. 동아시아 연구소 계약직 교수 채용 심사에 인문대 소속 정교수인 정혜가 개입할 확률이라면 윤석이 모를 리 없었다. 그 심사에 관한 한 행정보직에 연연하는 황 교수보다 2년째 사학과 학과장으로 내실을 다지는데 공을 들여온 정혜에게 절반 가까운
권한이 있다는 건 비록 모를지라도 정혜가 멈춰선 곳은 교내 카페였다. 안부를 묻고 근황을 이야기하는 흔한 대화가 이어졌다. 윤석은 2년 전 논문이 통과되면서 쭉 시간 강사를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중간에 군대니 결혼 같은 휴직일을 참작한다고 해도 벌써 10년 전에 논문을 완성하고 5년 전부터는 D대학에 임용된 정혜와 시간 격차가 컸다. 실은 와이프가 아팠거든. 논술 학원에서 일했어. 몇 년간. 정혜가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봐서인지 윤석이 바로 이어 말했다. 와이프? 내가 석사 과정일 때 신입생으로 들어왔던 신민이? 돌연 입맛이 썼다. 민희는 그 해 신입생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미인이었고 집안이 부유하다는 소문이 돌았으며 게다가 어렸다. 윤석이 아무리 진심을 내세워도 민희의 조건이 정혜의 것보다 우월하다는 건 누가 봐도 명백했다. 속물. 정혜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픈 아내를 위해 공부도 미루고 돈 벌러 다닌 걸로 순수를 가장하는 것인가. 그래봤자 15년 전에 그는 속물이었고 조건 좋은 민희에게 가기 위해 정혜를 배신했다. 시간을 갖자고 했던 정혜에게 미련을 남기는 게 더 비겁하다고 마치 정혜를 위하는 척 세상 누구보다 슬픈 얼굴로 대답하기도 했다. 그때 그는 정혜에게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가 불가능한 판결이었다. 위암 3기였어. 전이도 있었고 지금도 치료 중이야. 그래? 그래서 말인데 저기 논술 학원도 그만둔 지 꽤 됐고 이번에 내가 채용이 안 되면 빚이. 순간 정적이 흘렀다. 정혜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러나 윤석은 정혜의 시선을 피했고 아니다. 말을 얼버무렸다. 이내 한 손으로 거칠게 얼굴을 문지르며 그는 살짝 웃는 것도 같았다. 저 웃음의 의미는 쑥스러움일까? 굴욕감인가? 정혜가 해석할 새도 없이 윤석은 저녁에 강의가 있다며 곧 자리에서 일어났고 먼저 일어나게 돼서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다. 떠나기 전 윤석은 정혜에게 목례했다. 이번엔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았고 오히려 계산된 행동인 듯 매끄럽고 반듯했다. 정혜는 카페에 혼자 남아 오래오래 커피를 마셨다. 동아시아 연구소의 계약직 연구교수 면접은 한 달 뒤에 있었다. 윤석은 5번째 응시자로 면접실 안으로 들어왔다. 면접관은 4명이었고 정혜는 황 교수 옆 가장 왼쪽 자리에 앉아 평가표를 들여다봤다. 평가는 5개 항목으로 세분되어 있었고 항목별로 최상위와 최하위를 뺀 나머지 점수를 합쳐 평균을 내는 식이었다. 공식적인 평가는 그랬다. 그러나 4명의 심사위원들 가운데 1명이라도 반대하는 응시자는 사실상 채용이 불가능했다. 채용 심사 결과는 면접 다음 날 개인적으로 통보될 예정이었다. 윤석의 점수는 최상위권이었지만 그는 내일 저녁 전화를 받지 못할 것이다. 심사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와 창문 앞에서 블라인드를 올리며 정혜는 생각했다. 누군가는 이별한 연인에게 가슴 저리는 그리움이나 아름다운 감정을 차용증처럼 품기도 하겠지만 결코 그럴 수 없는 사람도 있다고. 블라인드를 다 올리기 전까지. 그러나 정혜는 오래전 연인에게 아낌없이 바쳤던 마음이 고작 환멸로 변성되어 남겨졌다는 걸 깨닫지 못할 터였다. 환멸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